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우리가 행정법 총론 기본이론 출제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이론 강의 시간에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어를 설명드리는 거죠. 법학은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어의 뜻을 잘 구별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이걸 통과하시면 여러분들은 60점 이상은 무조건 확보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1장 행정. 행정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소송은 둘 중에 하나, 취소, 소송이죠. 취소한다는 것은 소멸, 배상이란 돈 달라 이 말이었죠. 그 다음 2번 원고적격은 요건심리 대상이죠.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 요건심사, 본안심사가 있는데 요건심사란 이런 소송이 가능할까 하는 걸 따지는 건데 그것은 대표적으로 원, 대, 협 있다고 했죠. 원고적격,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그래서 이것은 요건심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통과하면 이겼다가 아니라 본안 심리를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3번 소송 요건 중 이게 요건심사에서 하는 거죠.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각하 판결을 받는다. 즉 요건심사하고 그죠? 본안심사하고 비교했을 때 요건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집에 가 각하 판결을 받죠. 그러나 모두 갖추면 입장, 본안심리를 들어간다 이 말이었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송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각하 판결이고 4번과 비교하면 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 처분 요건은 본안심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처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위법하다는 얘기죠. 위법하면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게 되죠. 그래서 인용 판결을 받는다 이게 됩니다. 자, 물론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제5편 행정구제에서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 시험 문제는 다 이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 취소가 되는가 안 되는가 배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묻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다음 실제로 우리가 행정에 대한 그 기본 진도는 여기 5번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행정 개념은 권력 분립을 전제로 성립하였다 이거죠. 즉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분립을 전제로 입법, 행정, 사법 분리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행정 개념을 독립적으로 분화시킨 겁니다. 다만 행정이 아니라 행정법 성립의 전제는 법치주의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라 하면 항상 비교할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뭐가 다른가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이란 바로 뒤에 거죠. 법을 집행하는 자공이다. 이게 세 글자로 줄여서 법 집행 자공이다. 그럼 실정제도상 즉 법에 나와 있을 때 행정부의 활동 즉 행정부가 하는 것은 행정이다. 이런 개념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7번 개념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죠. 법을 집행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 보니까 요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합니다. 학설은 세 가지가 있죠. 소, 적, 기 했죠. 소국설, 적국설, 기관양태설. 적국설은 두 가지 또 있죠. 목적실현설, 양태설. 중에서 자 8번 실질적 의미의 행정 개념에 대한 통설은 뭐다? 양태설이죠.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모양에 따라 행정 개념을 정립하겠다. 기관 양태설이란 기관의 모양에 따라서 개념을 정립하는 거죠. 기관 양태설이 아니라 양태설이 통설이다. 양태설에 따르면 행정 개념은 다양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은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번 행정은 신청 없이 활동한다. 이 말을 적극적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법, 재판이죠. 재판 작용은 신청을 해야만 움직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극적 작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태설에 따른 행정 개념이 되겠죠. 10번도 마찬가지 다 양태설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정은 특정인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다 하는 말은 한 사람한테 그 말은 개별적 작용이다 이런 뜻이죠. 구체적이란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죠. 사건. 특정한 사건에 집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고 특정한 사람에 적용하는 것은 개별적인 것이고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 11번 불특정 다수의 사건에 반복적으로 적용된다 하는 것은 추상적 작용이죠. 불특정 다수인 여러 사람에 적용된다는 말은 일반적이고 여러 사건에 적용된다는 것은 추상적이죠. 그 다음 이제 통칭으로 들어와서 12번 법원에 의한 재판 통제가 배제되는 행위는 통칭이다. 왜 배제가 되느냐? 고도의 정치행위니까. 그래서 요건심사 중에서 재판의 대상이 되는가를 따질 때 통칭이면 재판의 대상이 안 되고 행정이면 재판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통칭이는 재판 대상이 안 되니까 무슨 판결이다? 그렇죠. 각하 판결 받는 얘기고 행정이는 행정에 해당하면 각하 판결이 아니라 본안 심리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겼다 졌다가 아니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13번 통칭이는 개괄주의를 전제로 비로소 논의될 수 있는 제공이다. 그랬죠. 개괄주의란 행정재판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고 열기주의란 행정재판에 제한이 있는 거죠. 통칭이란 재판이 안 되는 거니까 재판이 안 되는 것은 뭐 한다? 재판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비로소 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 되는 제도, 개괄주의를 전제로 해야 비로소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14번 통칭이는 국가배상이 긍정되는 제도 아래에서만 논의될 수 있다. 13번과 같은 맥락이죠. 통칭이는 재판이 안 되는 것이니까 국가를 상대로 재판이 가능하고 국가배상이 가능해야 비로소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과거에 국가배상이 부정된다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주권 면책 사상이라 하죠. 옛날에 주권자는 왕이니까 감히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그랬으나 오늘날은 그 주권 면책 사상을 부정하니까 이제는 재판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15번 통치행위 부정설에 놓은 거는 개괄주의죠. 왜 그렇다? 우리가 첫 번째 공식 그랬죠. 아니지 아니한 것은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칭이란 재판이 안 된다. 부정설은 안 된다. 그럼 재판이 안 되지 않는다. 이꼴 재판이 된다. 재판이 된다는 말은 개괄주의를 말하는 거죠. 16번 사법자재설 즉 통칭이를 긍정하는 것이 즉 개괄주의 하에서 예외적 현상으로서 통칭이를 긍정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의 공통점인데 왜 긍정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법자재설이 있죠. 긍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설 3가지 제내사 그랬죠. 제내사 재량행위설, 내재적 제약설, 사법자재설입니다. 재량행위설은 타당하지 않다고 그랬고 내재적 제약 또는 사법자재를 이유로 인정한다. 이게 통설이죠. 그때 내재적 제약설은 이론적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거고 사법자재설은 사법부가 자제한다. 그 말은 법정책적 입장에서 심사를 자제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법정책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 이유로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 다음 17번 헌재는 통칭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심판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이거죠. 대법원이나 헌재나 모두 다 통칭위를 인정하는데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칭위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통칭위를 하더라도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심사할 수도 있다 그랬죠. 또 법원 스스로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사할 수 있다 이랬죠. 대법원은 예외 사유가 무해 그랬죠. 무효인 경우와 해당성 여부는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는 긴급 재정명령은 통치행위다. 그러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면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하고 헌재 판례하고 이 차이점 반드시 중요한 거죠. 특히 우리 시험 17번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번 통칭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부정하는 경향이죠. 학설은 심하게 대립하지만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부정한다 이렇게 보는데 자 주의할 것은 요 14번 내용하고 18번 내용하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했죠. 18번에서는 국가배상이 긍정되는 제도 아래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통칭의 전제가 되는 거고
18번은 통칭의를 인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손해가 생기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안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14번은 논의의 전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는 긍정, 18번은 돈 줄 거냐? 부정 이 말인 거죠. 그래서 14번, 18번 구별하시라고 수업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19번 국가사무를 서울특별시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 행정을 기관위임이라 하죠. 시에게 위임하면 단체 위임이고 장에게 위임하면 기관임이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번 여기서부터는 행정의 분류죠. 행정 주체가 행정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행정을 공과행정이라 하죠. 공적으로 부과한다. 그래서 자금 조달은 공과행정, 전기, 수도, 가스의 공급은 공급행정 이랬죠. 21번 조달행정이란 여기도 조달 있죠? 여기도 조달 있고 조달행정이란 돈을 뺀 나머지 인적, 물적 수단을 조달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 국고행정이란 행정 주체가 국민에 대해서 사경제 주체로서 즉 사인과 똑같은 경제 주체로서 활동한 행정이다 이랬죠. 국가 금고에서 돈을 꺼내 쓴다 그랬습니다. 23번 관리행정은 공법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이 차이가 뭐였죠? 사법 형식이란 자유로운 방식이다. 공법 형식이란 자유가 제한되는 방식이다. 그랬죠. 관리행정은 서로 대등한 공기업 주체로서 활동하지만 그 공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자유가 제한돼서 공법 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2장 행정법 보시면 1번 행정법은 법치주의를 이론적 전제로 하고 있죠. 행정은 권력분립, 행정법은 법치주의입니다. 그리고 행정제도는 행정법의 제도적 전제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2번 행정기본법은 일반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3번 자, 다 중요한 것들 아니까 프랑스는 공영무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공영무란 공권력 더하기 관리행위, 권력행위, 관리행위를 합친 개념이 바로 공영무죠. 독일은 공권력 중심이고 프랑스는 공영무 중심이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더 연구 범위가 넓다라고 이야기하죠. 4번 영미법은 행정위원회를 가지고 있죠. 행정재판소란 독립한 재판소를 말하는 것인데 프랑스와 독일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행정제도가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2번 우리나라 행정법은 이원주의를 택하고 있죠. 대륙법계와 마찬가지로 공법, 사법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미법은 공사법, 일원주의다 그랬죠. 6번 우리나라는 대법원 소속하에 행정법원을 두고 있죠. 독립한 재판소가 아니라 법원 소속하에 행정법원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을 사법부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7번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는 사법국가주의다. 즉 행정부 안에다가 독립한 재판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안에서 행정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 7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계통은 대부분 다 대륙법계를 따라가고 있죠. 근데 이것만 영미법계를 따라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사법국가주의. 그 다음 8번 행정법 규정은 주로 명령 규정으로 되어 있죠. 다른 말로 단속 규정 했죠. 그래서 위법, 적법, 어기면 위법, 적법이 되는 거지 무효, 유효가 되는 게 아니죠. 무효, 유효가 되는 것은 바로 효력 규정이죠. 효력 규정은 그렇죠. 사법의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는 능력 규정. 그래서 우리가 합쳐가지고 효능 규정, 명단 규정 그랬습니다. 그 다음 9번 행정 주체는 법 정책적으로 국민보다 우월하다. 자, 행정 주체가 국가보다 우월한 것은 뭘까? 국민보다 우월한 것은 우리가 힘을 줬기 때문인 거죠. 원래는 국민이 우월한 건데 그게 본질적으로 우월한 건데 법률을 만들어서 국가한테 힘을 준 거죠. 그리고 국가의 권력성은 법률에서 나온다. 그래서
법정책적 우월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말이고, 뭐 시험에 출제가 되고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10번 행정법은 내용상 집단성 특징을 가집니다. 주의해야 되죠? 뭐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은 아닌데, 행정은 개구조, 개별적, 구체적이죠. 법은 일추조, 일반적이니까 여러 사람, 즉 집단성의 특징을 가집니다. 행정과 행정법의 특성을 헷갈리지 마시고. 11번 아주 중요한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개념,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간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서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기준은 법규라고 하죠. 법규는 내용적인 면입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 플러스 국민 구속이다. 네 글자로 줄여서 국민 권리 이랬죠. 자, 12번 법규는 원칙적으로 법률로 창조한다. 이게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죠. 그래서 국민의 권리에 관한 기준은 국민이 뽑은 국회로 구성된, 즉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가 만든 법률로 창조하는 것이 민주적 원리에 맞죠. 그래서 법규는 법률로 창조한다. 법률이란 밥그릇이고 법규란 밥인 거죠. 법규란 내용적인 면이고 법률은 형식적인 면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이니까 법규를 명령으로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법규는 법률로 창조하지만 위임이 있으면 명령으로도 창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13번 행정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법률 우위 원칙이죠. 창우유 해서 창조력 우위 원칙, 유보 원칙이 있습니다. 14번 행정작용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법률 유보 원칙이죠. 그래서 활동할 때 법률의 글자가 필요하다. 그런 원칙이 유보 원칙이죠. 자, 그래서 요 12, 13, 14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15번 법률 유보 원칙에서 법적 근거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때 근거란 무슨 근거다?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하죠. 조직법적 근거란 권한 규정이고 작용법적 근거란 행위 규정이죠. 그래서 유보 원칙에서 근거가 필요한가 아닌가 따지는 것은 행위 규범, 즉 작용법적 근거를 말하는 거지 요 조직법적 근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논의의 대상은 작용법적 근거란 말이지 조직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라고 했죠. 왜? 정당한 권한은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이것은 아예 논의의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작용법적 근거다. 다음 16번 오늘날, 그러니까 이 15번은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고 16번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를 전제로 하여 법률의 유보 범위가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우위 원칙은 모든 영역에 적용되지만 유보 원칙은 일정한 영역에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17번 이런 것들하고 잘 비교하셔야 되는데 17번 중요하죠. 법률 우위 원칙은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유보 원칙은 일정 영역만이다. 그래서 유일 그랬죠. 유일하다. 했습니다. 유일하다. 암기 유일. 18번 중요하죠. 법률 유보 원칙에서의 법률이란 이 법률의 뜻은 성문법만 포함될 수도 있고 불문법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법률이란 글자가 그때그때 해석이 달라집니다. 근데 유성 그랬죠. 유성,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진다. 유보 원칙은 성문법만 포함됩니다. 왜? 유보한다는 말은 법률에 적는다는 얘기인데 적으려면 종이가 필요하니까 그때는 성문법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급부유보설, 즉 유보 원칙은 일정 영역만 적용되죠. 유일. 그러니까 학설에 대립합니다. 5가지. 침권, 급중전 하죠. 그 중에서 급부유보설. 자, 급부유보설은 수익적 작용만 법적 근거 필요한 게 아니고 침익적 작용은 당연히 필요하고 수익적 작용도 필요하다. 이런 견해죠. 모든 견해가
적어도 침입적 행위는, 권력적 행위는 법적 근거 필요하다는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20번 행정에 관한 실정법 존재 형식을, 즉 법의 존재 형식을 법원, 그러죠. 재판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한자가 다르죠. 법 형식이다 그랬죠. 법을 만드는 밥그릇이다 이랬습니다. 밥을 담는 밥그릇이다. 그 다음 21번 행정권에 의해서 정립되는 법 형식을 명령이라 하죠. 국회가 만드는 법 형식은 법률이라 하고, 22번 내부적으로 행정권만 구속하는 명령을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네, 명령인데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국민까지도 구속하는 명령을, 그렇죠, 법규성이 있는 명령, 법규명령이라 하죠. 다만 이 행정명령이란 실제로 뭐다, 우리 책에서 행정명령이라 하지 않고 거의 다 행정규칙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23번 국가 간의 문서야 합의는 조약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당사국 그랬죠. 당사자가 되는 나라, 사인한 나라죠. 국제법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직접 사인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24번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승인이 필요 없죠. 불효하다. 관습법 성립 요건은 두 가지. 장법, 그랬죠. 장법. 장기적 관행, 법적 확신이 있을 것. 오랫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법적, 당연하다고 확신, 믿었다 면 충분한 거지, 국가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왜? 불문법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 국가 승인이 필요 없고 법적 확신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말로 법적 확신설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 25번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성문법 우선주의니까 관습법, 성문법 내용이 충돌하면 어쩔 수 없이 성문법이 먼저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습법은 보충적이다. 일반적이죠. 그 다음 26번 자, 조심해야 될 문장인데 행정청이 취급한 선례가, 즉 행정청의 선례죠. 오랫동안 반복되어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은 것. 행정선례가 법적이니까 당연히 행정선례법이죠. 판례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선례 구속의 원칙이 인정돼야 되는데 그때 선례라고 하는 것은 판결 선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례 구속에서의 선례는 판결 선례고 행정 선례의 선례는 행정 선례입니다. 그랬죠. 과거에는 자주 나왔던 건데 뭐 최근 시험엔 자주 안 나오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자, 27번 중요하죠. 대법원 판결은 해당 사건에서 하급심을 구속한다 이죠. 같은 사람 1심, 2심, 3심에서 아래심을 구속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아래 관계에서. 그러나 갑사건, 을사건, 동종사건에는 구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법이 될 수 없다 이런 말 했죠. 그 다음 28번 뭐 늘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기출문제니까 최소 침해 수단을 선택하라는 원칙은 필요성 원칙이죠. 비례원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적필상 그랬죠.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중에서 최소 침해 수단 선택이 필요성 원칙이죠. 29번 대체 수단 제공 원칙은 필요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즉 최소 침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제공한 대체 수단이 있다면 행정권을 발동하지 마라 이런 원칙이기 때문에 최소 침해 수단 선택의 원칙이 된다 그 뜻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30번 비례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니까 행정의 전 영역이죠. 행정의 전 영역. 그래서 행정과 사법의 영역은 아닙니다. 사법은 아닌 거고 사법은 조심해야 되죠. 행정에서만 전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1번 평등원칙은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죠. 즉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니까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 그렇게 하겠죠. 평등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다, 정. 다른 자에 대해서 정.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지 마라 이런 원칙이죠. 반대 해석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차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32번 자유구속의 원칙은 재량영역에서 적용된다. 즉 평등원칙과 재량준칙이 결합된 원칙이죠. 요건은 세 가지. 재, 동, 선. 재, 재량영역일 것. 동, 동종사안일 것. 선, 선례가 존재할 것.
그래서 재량에서만 적용됩니다. 3번. 자, 아주 중요하죠. 자기구속의 대상은 적법한 행위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유, 자적 했죠? 자기구속은 적법만. 불법한 평등은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뒤에서 보는 신뢰보원칙은 위법한 행위도 존속 보호되기 때문에 위법도 대상이 되죠. 그래서 신뢰보호는 위법도, 자기구속은 적법만. 항상 앞글자는 만도, 만자를 앞글자를 만자만. 그래서 자적, 자기구속은 적법만입니다. 중요한 거고. 34번 자기구속은 탄력적 구속이죠. 반대말은 타자구속, 법률이한 구속은 엄격하지만 자기구속은 행정청 스스로 만든 기준에 구속되는 거니까 탄력적이죠. 그 다음 35번 신뢰보원칙은 있을 것이니까 보호가치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죠. 규칙사유는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뢰보원칙 요건은 5가지. 선, 보, 인, 처, 후. 선, 선행조치가 있을 것. 보, 보호가치가 있을 것. 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 처, 처리보호일 것. 후, 후행조치가 있을 것. 이 말이죠. 그래서 35번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36번 법률 적합성 원칙은 신뢰보원칙과 비교할 때 동의에 있다. 즉 우동, 동의설이 통수를 판례죠. 동의설이. 그래서 결론은 비교, 형량해야 됩니다. 자, 이때 요 법률 적합성 원칙은 문맥상 신뢰보원칙과 비교하니까 불문법이죠. 그래서 요 법률이란 것은 뭐다? 성문법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법과 불문법 비교할 때는 뭐 한다? 서로 대등하게 비교 형량하는 거니까 동의에 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 37번 신뢰보원칙을 위반한 행위는 위법하죠. 위법하면 그 처분을 취소해버리니까 위법한 선행조치가 그대로 살아있게 되죠. 그래서 존속돼서 보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신뢰보호를 위반하더라도 적법이라 보고 대신 손실보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원칙은 위법, 예외적으로 내모는 적법, 내모는 중공 그랬죠. 중대한 공익상 필요, 그때는 보상보호라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38번 아주 중요하죠. 과거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 과거 종결, 신법을 적용하는 것을 진정소급표라 하죠. 소급표란 신법을 적용하는 건데 과거에 이미 다 끝난 문제에 대해서 그죠? 이미 다 끝난 문제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표고 과거에 시작했지만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것을 규율하는 것은 부진정소급표죠. 그래서 진정소급표는 안 되는 게 원칙이고 부진정소급표는 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39번 위법한 수익적 행위를 취소할 때 제한된다. 왜? 신뢰보호 때문에. 그렇다면 적법한 수익적 행위라면 철회가 되겠죠. 그 다음 40번 행정기본법에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죠. 그래서 비평신부, 비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 부당결부가 명시가 되어 있고 평등원칙에서 분파된 자유구속 원칙은 아직까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최근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중요한 문장입니다. 41번은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고 옛날에 많이 나오는데 41번 보시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계되는 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거 자주 틀린데 수험생들이. 왜냐?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 발생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30일은 언제죠? 침익적인 법령입니다. 침익적인 내용의 법령. 침익적이란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거나 이걸 말하는 거죠. 권리 제한, 의무 부과, 이게 침익적이죠. 여기서 뭐로 되어 있다? 단지 그냥 권리나 의무라고만 되어 있는 거죠. 권리나 의무. 권리나 의무에 관계되는 것은 침익적일지 수익적일지 모르는 거니까 20일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42번 실효된 굿법, 즉 한시법이라는 게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만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오면 자동으로 소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있던 법이 현재로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표로 하죠. 신법이 과거로 가는 것은 소급표고, 그죠? 신법이 과거로 가면 소급한다고 그러고, 국법이 현재로 오면은 추적한다, 추구표로 합니다. 중요한 기본 개념이니까 잘 기억하십니다. 43번, 한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한국법이 적용되는 것을 속지주의라고 하죠. 한국 땅에 있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모두 적용된다가 속지주의고, 미국 땅에 있지만 한국 사람도 적용된다가 속인주의죠. 물론 우리나라는 속지주의, 속인주의를 모두 취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원칙은 속지주의지만 예외적으로 속인주의가 있고 치외 법권이 있죠. 한국에 있어도 일정한 사람들은, 일정한 외국인들은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에 있어도. 그럼 바로 속지주의의 예외가 되는 거죠. 치외법권, 외국원수, 외교사절 등을 말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시험에 잘 나오겠죠.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